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의 권민정입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도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내내 글로벌 경제를 좀 좌우했던 시장의 이슈를 이야기해보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국의 금리 정책일 텐데요. 이 미국의 금리 정책은 올 마지막 FOMC를 끝낸 지금까지도 또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3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국내 최고의 이코노미스트죠. 김한진 박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한 해 정말 모두에게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말에 자리를 해주셨는데 이코노미스트로서 올 한 해 어떤 해였을지 궁금한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틀린 한 해였다. 네,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다. 네. 일단 성장률도 틀렸고, 물가도 틀렸고, 또 그 바람에 통화정책 경로도 틀렸고요. 근데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물가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가 전망이 틀리다 보니까 성장률도 틀렸고,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도 좀 과소평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컸습니다. 네, 좀 연준에 의해서 연준에 의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네. 한 해였는데 아무튼 변동성이 컸고요. 코스피만 해도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떨어졌기도 했고요. 나스닥도 그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약간 우여곡절이 많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좀 물가 전망이 틀리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보여졌다. 올 한 해 그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긴 얘기를 나눠볼까 한데요. 결론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올해처럼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또 내년 세계 경기의 흐름을 또 큰 그림으로 그려주신다면 어떤 그림 예상하십니까? 네, 올해는 살짝 둔화되는 국면이었다면 내년에는 본격 둔화되는 국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를 내년에 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도깨비도 아니고 오냐 안 오냐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올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나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는 어쨌든 유동성의 중심이고 통화정책의 중심이고 또 경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미국 경기는 마이너스 한 1%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0.5 이상의 역성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1% 성장률이 둔화돼도 0%는 지킬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좀 마이너스로 살짝 역성장. 그리고 그나마 미국 경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은 성장률을 보일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라든지 또 지금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이런 전반적으로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조금 지금의 예상보다는 살짝 더 안 좋은 그러한 침체가 경기 후퇴가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후퇴 또 불황이 조금은 더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올해 좀 힘든 한 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본격적인 경기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 경기 침체 정도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기 침체의 전망 근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이 인플레,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안도한다 또는 또 불안한다라는 그런 불안한 요인으로 일으켜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연준의 판단에 주목하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물가 상황 정점 확인은 맞다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물가는 정점을 찍은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물가도 지난 6월에 9.1% 전년 동월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적지 않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2%포인트나 내려왔고 또 전월 대비로도
지금 최근에 나온 11월 물가 근원 물가 기준으로 전월비 0.1%는 정말 조금 낮은 물가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물가.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 조금 태평성대 물가 측면에서 조금 평온했던 시절에 물가가 0.1, 0.2 정도 전월비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11월 물가는 완전히 차분해졌다. 물론 한 달 수치지만. 네. 그리고 세부 내역을 뜯어보니까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고 네. 지금 안 떨어진 게 계란값이라든지 신선 채소 이런 것들이 안 떨어졌는데 이것도 조금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떨어질 것 같고요. 네. 또 약간 물가에서 고약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주거비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주거비가 지금 물가를 산정하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어쨌든 기준으로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로라든지 이런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지금 판단하는 물가를 대입해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지금 한 4, 5개월째 지금 계속 냉각되고 있거든요. 네. 빠르게 지금 식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그동안 이제 서비스 물가가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 물가마저도 11월 CPI를 보니까 이제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 전에 올랐던 상품 물가는 이미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한두 개의 퍼즐만 조금 더 완성되면 내년도의 물가는 의외로 조금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현재 인플레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가가 정점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좀 박사님께서 이제는 좀 정점이 맞다. 11월부터 CPI가 좀 떨어지고 있다. 차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미국의 금리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내년에는 흘러갈까요? 네, 일단 2월 1일 날 50bp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11월 물가로 인해서 그건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25bp 그러면 이제 4.75가 되는 거고요. 기준금리 상단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회의가 이제 3월 달인데 6주마다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저는 25bp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으로 5.0%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열심히 올린 결과물, 그런 결국 물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이제 관찰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관찰할 거냐? 저는 6개월은 관찰할 것 같습니다. 한 두 분기. 그래서 3월에 만약에 동결을 하면 9월까지는 무조건 금리를 손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소비자 물가와 고용 지표가 계속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고용 지표 측면에서 실업률이 이제 4%를 넘는지 여부, 또 임금 상승률이 정말 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뉴스에서 보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만 명 아래로 10만 명이 아니죠. 지금 3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신규 일자리가 지금 20만 명에서 한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지 여부.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식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경기가 조금 둔화돼야 됩니다. 네. 경기가 둔화되는지 여부를 연준은 한 두 분기 정도 관찰하고 만약에 너무 심하게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알아서 시장에서는 피벗,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내년 가을부터는.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9월 달에 바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모락모락 금리 인하설이 조금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내년 가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내년 가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은데 명확하게 또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지표를 살펴봐야 가장 또 정확하게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요. 그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에도 들어가 있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왜 서비스업을 안 보고 제조업을 보냐면요, 제조업이 떨어져야 임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이제 하회했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49점 몇인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45 정도가 만약에 터치되면
저는 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때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 이제 경기가 더 이상 주식시장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이제 조금 지나가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ISM 제조업 지수가 한 45 정도, 50이 이제 기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45나 45 밑으로 떨어지면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네. 좀 만지작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 지표 중에서는 저는 두 개를 주목하는데요. 하나는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만약에 WTI 기준으로 70불을 하향 돌파해서 67불, 66불 이 정도 가면 경기는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오히려 네.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조금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두려움이 커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정도 유가가 빠지면 물가는 이제 확실히 잡히는 거고 연준은 피벗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요. 가장 뭐 신뢰도가 높은 게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네. 미국채 10년물이 제 생각에는 내년 여름 정도에는 2.7 정도까지도 3%를 하향 돌파해서 2%대를 완전히 2%대에 정착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왜 주식해 이렇게 뭐 금리가 높은데 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이제 2.7 뭐 3% 깨고 내려가면 이제 금리의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주식시장으로 조금 들어와 볼까라는 이제 심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하게 작동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국채 이 금리가 또 주식시장을 유입하는 요소일 텐데 국채는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3%를 내려가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또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가는 또 70달러 선 아래로 네. 내려가는 것. 마지막으로 또 ISM 제조업 지표가 또 기준점이 될 것인데요. 임금으로 인해서 네. 또 45 정도 하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플레 우려와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내년에 걱정거리는 금리가 아니라 기업 실적이다라는 박사님의 기고글도 읽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는 주식시장이 뭐 금리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부담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와 물가는 약간 뭐 남아있지만 약간 우려로 남아있지만 좀 주요는 아닐 거다. 주식시장의 키 드라이버, 키 팩터는 이제 금리 물가에서 경기, 기업 실적으로 이제 좀 이전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저점이 형성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코스피 기업 이익이 한 10% 정도는 올해보다 후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를 만약에 대입하면 코스피가 한 2,000선 정도 이미 지금 네. 코스피는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 9월 말에 2,130 정도가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그렇죠. 저점이고 좀 패닉 셀링이 나온다고 해도 한 2,000선 정도는 지키는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 기업이익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오고 있지만 너무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코스피 주가는 조금 착해졌다. 밸류에이션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의 기업들의 실적 후퇴가 나타나면 또 물론 이제 또 다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뭐 그 정도 코스피 기업 이익이 한 2,000선을 방어해 줄 정도로 이제 조금 그래도 선방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S&P 500 기업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230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10 정도까지는 후퇴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220이나 215 뭐 그렇게 크게는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나오면 기업 수익도 좀 거기에 발맞춰서 비례해서
조금 더 후퇴 정도가 클 거다라는 관점에서 한 기업이익이 한 10% 정도는 역성장, 지금의 컨센서스보다 좀 후퇴한다고 보면 PER 지금 S&P PER 18배인데 한 18배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한 3,600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000선 언저리니까 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내년도에 기업들이 실적의 후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방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있을 이제 하방 지지선 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업의 실적이 내년은 이 금리보다 더 중요하고 경기가 중요 요소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어느 정도로 이익을 내면서 버텨줄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S&P 500 지수도 한 10% 정도로 추가 하락선 하방을 봐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정세를 좀 보이는 듯 했는데 다시금 상승세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첫째로는 국내적인 요인은 뭐 무역 적자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한 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지금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 원 달러가 다시 또 조금 약세로 가는 것 같고요. 원 달러가 오르는 것 같고 한 가지는 좀 미국 달러가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파운드화 대비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4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100 밑으로 조금 내려가줘야만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돼야만 원 달러가 안정적으로 1,250원에 정착되고 또 1,200원대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원 달러가 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아직까지는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연말 연초까지도 조금은 시간을 좀 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서 11월 CPI가 안정되게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가 경기가 조금 어려운 해라는 것을 환율 시장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안전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달러로 표시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강세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달러 표시로 미국 국채를 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러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뭐 만만치 않은 또 달러 약세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3월에 25bp 인상으로 금리 인상을 종료하더라도 유로존은 앞으로 내년도에 한 100bp 이상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 컨센이거든요. 그렇군요. 파운드화도 그렇고요. 네. BOE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뭐 금리 인상의 어쨌든 격차, 미국과 유로존의 격차로 봤을 때는 유로화가 만만치 않게 조금 더 버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로화가 약세일 거다. 경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만도 없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러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보합권일 거다. 박스권 100을 안 깨는 선에서 보합세를 보일 거고 따라서 원 달러 환율도 1,250원을 중심선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0원 정도의 박스권이 당분간은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반적인 이 원달러, 이 달러의 강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무역 적자가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미국과 유로화의 이 격차로 인해서 또 달러 약세의 배경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원달러 1,250선 중심으로 위아래로 상하방 한 10% 바라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본격 강세장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아직 숙제가 정말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 하반기쯤 가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연준이 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세장 또한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사실은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게 항상 뒤돌아보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내년도 들어가서 시장의 밸류에이션, 뭐 PR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또 앞서 말씀 나눈 기업이익이 그래도 선방을 할지의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상으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것 같고 기업이익은
그리고 경기는 조금 더 빠르게 냉각 식어가면서 시장 금리는 더 떨어지면 금리 대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기에 대한 가장 어두운 여론, 전망 이런 것들이 팽배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저는 2분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라고 해봤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 주가는 저점을 찍고 좀 돌았을 가능성. 그렇다고 2020년 4월에 보여줬던 팬데믹 때 보여줬던 V자 회복은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의 성격이 굉장히 느리게 출렁거리면서 회복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더 나빠지지 않는 단계를 지나면 내년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정말 노릇거리만큼 조금씩 좋아지는 네. 이제 그런 답답한 경기 회복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 환경 속에서는 주가가 V자형 회복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종목들이 먼저 천병 역할을 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그걸 보면서 뒤따라가는, 그리고 경기 침체에 좀 후폭풍이 있거든요. 네. 뭐 금융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출렁거리면서, 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래서 조금 타이밍을 잘못 잡아도 그때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기다리면 그래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좀 편안한 우상향 추세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내년도 일단 저점 2분기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세장 전환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점을 찍은 뒤에 강세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그때의 또 V자 반등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선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상승 곡성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기업의 실적들 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들어서 또 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금 고개를 트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눈치를 보면서 방향성을 잃은 우리 시장에서 또 중국의 리오프닝은 반가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또 완화 기조에 유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경제도 회복세로 돌아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 다시금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경제는 뭐 큰 구도에서는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 네. 올해로 내년부터는 회복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내년에 조금 중국 경제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정책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월 말에 이제 춘절이 있는데 설날이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 이제 방역 완화를 한번 테스트해 볼 텐데 이 테스트에 중국이 잘 이렇게 이겨나가야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추가로 이제 확산이 안 돼야만 그 다음에 3월 양해에서 이제 완전히 조금 방역 완화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mRNA 백신이 아직은 접종이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지금 부스터샷을 지금 아직은 많이 못 맞았고 그런 측면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는다든지 또 사망자가 는다든지 하면 다시 뭐 1월 설날 지나서 다시 이제 닫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은 코로나를 공산당이 모든 걸 다 통제해도 코로나는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변수는 남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중국 정부가 일단 적극적으로 방역 완화를 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는 분명히 있다. 더 이상 이제 또 국민들도 부담을 이제 느끼기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지금 느끼는 지금 도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분명히 방역 정책의 변화는 있을 텐데 좀 강론에 들어가서는 조금 우여곡절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중국이 이 봉쇄 완화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좀 변수는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 변수가 남아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가 차이란 원의 반사이익이라는 분석도 많았는데요. 만약 이 중국 경기가 봉쇄 완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이 살아나는 조짐을 좀 보여준다면 한국 주식에서 자금이 도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요? 네, 뭐 물론 이제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번 차이나런의 어쨌든 그 핵심적인 사항은 중국 지도부가 너무 이제 시진핑 어쨌든 측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정책이 좀 시장에 비효적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에 조금 뭐 이렇게 반하는 그런 반기업적 정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서 1차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돈을 뺀 장기 펀드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일단락됐고 일단 뭐 연말에 이제 북클로징을 하고 내년을 맞을 텐데 네. 앞서 말씀 나눈 대로 이제 중국 경제가 조금 체크해 볼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방역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사실 국제사회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1분기까지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섣불리게 중국에 다시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중국에서 돈을 빼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정중동으로 이제 지켜볼 것 같고요. 3월이 지나야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갈지 아니면 오히려 좀 중국의 좀 그 경기 회복을 바라보고 조금 더 오히려 중국의 리밸런싱을 펀드를 유입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봄에 다시 한번 판단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내년도 중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반짝 경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이라든지 또 좀 부동산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 한 높은 기업의 부채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또 지방 정부가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해왔던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엔진이었던 조금 부동산 판매 수익이 이제 조금 식어가고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은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를 부스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의 컨센서스처럼 4.7%, 뭐 5%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기껏해야 올해 3.3 정도에서 내년도에 한 3.7 내지 한 4% 정도에 근접하는 중국 경제 성장률로는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네. 사실 글로벌리 보면 높은 성장률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짝 경기는 있지만 회복의 강도가 그렇게 센 2023년 새해는 아닐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쪽에서의 어쨌든 자본 흐름은 조금 들어가기도 어렵고 네. 빠져나오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 회복이 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들도 자금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네, 새 자산 배분 전략 정말 세우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내년 증시에서도 올해만큼 돈 벌기 어려운 시장 나타날까요? 내년에는 오히려 조금 그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역발상을 조금 해보고요. 가장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그 사람들이 주식을 두려워할 때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많이 채워놓고 있지 않을 때 기관 투자가라면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전문가들이 안 살 때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경기 지표가 뭐 다달이 나오는데 혹은 매주 나오는데 더 나빠지진 않는다. 이러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좀 주식시장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시기가 빠르면 4월, 조금 늦어도 한 7, 8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조금 적극적으로 바이 관점으로 이제 접근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조금 배분을 맞춰 나가는 어쨌든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유해 드리는데, 문제는 원달러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어쨌든 해외 주식을 너무 크게 사면 네. 또 원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또 오히려 환율 쪽에서 좀 손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외 주식을 조금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주가가 V자형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두름보다는 조금 천천히 대응하시면서 핵심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증시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와 해외 배분율에 대해서 반반이지만 해외 원달러 상승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방금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주식 중에서 안정 성장주는 좀 꾸준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10% 정도는 주식을 한 100으로 봤을 때, 전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의 안정 성장주는 한 10% 내지는 한 15% 정도는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정 성장주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4, 5% 정도, 적어도 한 3.5% 이상은 나오는 좀 글로벌 빅파마, 대형 헬스케어라든지 네. 이제 제약주들, 그리고 좀 카드 회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네.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네.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의 소비재, 전 세계 어쨌든 굉장히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런 소비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닝의 변동성이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고 또 P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꾸준하게 좀 담아 놓으시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조금 담아 놓으시면 좀 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방어 능력이 있고, 또 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 채권 같은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안정 성장주부터 먼저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 성장주에 대해서 좀 관점을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 배당주 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것이 안전 자산입니다. 안전 자산의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보면 좋을까요? 네, 국채죠. 그런데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국채를 사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ETF를,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 다시 한번 내년도에 금리 하락을 겨냥해서 국채 ETF, 국내 그다음에 미국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가 2%대 중후반까지 내려간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런 정도 되면 국제금리가 10년물이 한 1%포인트 떨어지면 수익률이 한 10% 이상 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매력적인, 아직도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아니지만 국영기업이 발행한 채권,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 지방 지자체가 발행한 어쨌든 국채는 아니지만 국채성 이러한 그 AAA라든지 AA 이상의 그러한 국가가 발행한 국영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국가가 막아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 정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내년도 경기 침체되고 국채금리는 떨어져도 가상금리는 올라가고, 네.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면서 회사채 부도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 정도는 막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채권이라고 해도 회사채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채권은 회사채는 정말 주식보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요? 내년에. 네. 그래서 오히려 주식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내년까지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또 미국의 안정적인 성장주를 또 10%에서 15% 담아보면 좋겠다라는 포트폴리오 제시를 해주셨고, 그 뒤에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국채 이야기 또 거론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국채 수익률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국채를 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ETF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채 ETF 관련해서는 몇 % 정도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 금융자산을 100으로 봤을 때 국채를 어쨌든 안전자산을 한 30-40% 정도를 깔고 가시면 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뭐 강세장이 시작될 건지는 제가 이제 뭐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가봐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일단은 국채를 투자하고 금리가 너무 떨어지면 이제 국채를 조금 팔으셔서 주식 쪽으로 조금 이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국채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30-40% 정도 포트폴리오 담아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네요. 또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야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또 최근 들어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많이 떨어진 대형주들이 있죠. 근데 종목의 성격상 또 시장의 성격상 내년도는 주가가 만약에 좀 저점을 찍고 코스피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 전체적으로 첫 단계에서는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도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뭐 가치주, PR이 굉장히 낮은 가치주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그리고 뭐 성장주도 그동안 오래 쉬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장의 성격이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우르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씩 이제 탈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 그 다음에 너무 테마성에 치우친, 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앞으로 버는 시기가 앞으로 2-3년 후부터 버는데 지금 테마 때문에 올라간 주식들, 이런 것들은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엔 내년 하반기부터 포트폴리오를 조금 초점을 두셔야 될 부분은 조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중에서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드라이브를 걸고, 또 SK하이닉스도 이제 내년도에 설비 투자가 이제 줄겠지만 또 내년도 설비 투자를 감축한 만큼 또 후년도에는 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2-3년간 꾸준하게 성장할 업종이라면 저는 2차 전지를 꼽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팔렸는데, 물론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별을 해야 되시겠지만, 저는 PER 기준으로 30배가 넘지 않는 2차 전지 부품이나 소재 혹은 완성 2차 전지 기업들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 4-5년간 전기차의 보급률은 조금 더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 때문에 이게 좀 빨라진 것 같거든요. 네. GM이라든지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좀 이렇게 어쨌든 서두르지 않으면 조금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서 투자하고 또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의 부품 소재 이런 기업들은 반사이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또 내년에 있을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이 과대 낙폭의 대형주 시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올 한 해 또 주도주를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조 이방원에 대한 내년도 시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종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테마 자체는 괜찮습니다. 뭐 2차 전지를 말씀드렸지만 뭐 방산이라든지 네.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유로존이 좀 제대로 당했지 않습니까? 러시아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너지 위기를 지나면서 내년도부터는 신재생 혹은 원자력 쪽에 훨씬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고 또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로존의 어쨌든 나토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바라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각국의 국방 예산은 빠르게 증가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이 절대 금액 기준으로 달러 텀으로 6위인가 7위인가 그랬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방 기술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종목을 잘 고르셔서 방산도 앞으로 성장주 테마로서 부족함은 없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을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시지는 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업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재생, 뭐 K방산, 또 2차 전지, 반도체, 또 다음으로는 또 성장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탑픽 업종을 또 꼽자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반도체는 경기가 제일 어려울 때 조금 많이 담자. 그다음에 2차 전지는 핵심 소재 부품 수주가 느는 기업들 중심으로 PR이 너무 높지 않은 종목 중심으로 지금부터 담자. 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네. 뭐 담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사는 좀 제가 밸류에이션을 뭐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싼 주식은 뭐 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조금 PR이 낮은 종목 쪽으로 네. 눈길을 좀 돌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쪽에서는 풍력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 어쨌든 좀 드라이브를 걸고 미국도 네. 사실 풍력 쪽에서 조금 어쨌든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이 있는데 원자력은 어쨌든 두산에너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주지만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좀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업종들까지 또 총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가장 어두울 때가 주식의 조금 기회다, 주식 투자의 기회다라는 뭐 시장의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2023년 상반기가 아닌가. 너무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네. 지금 뭐 전투기억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힘들어하실 텐데 저는 좀 희망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지금 성장주도 PR이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미국장에서도 보니까 뭐 애플도 뭐 PR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군요. 알파벳도 그렇고 그리고 가치주도 좀 비싸진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의 이분법적 어쨌든 접근보다는 당장 내년도의 대응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마시고 일단 뭐 성장주든 가치주든 조금 너무 비싸지 않은 종목을 담아 놓으시면 지금부터 담아 가시면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이 담으시면 그리고 지금 주식을 조금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버티시면 조금 그래도 희망찬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새해 미국 금리 정책에 따른 경기 전망과 더불어서 또 자세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월간 서울경제TV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